왕이 사랑을 지키려 했을 때 조정은 그 사랑을 사형선고로 바꿨다. 한밤의 궁궐, 그가 만져선 안 된 상처, 그리고 한 잔의 약. 조선의 성군 성종과 패비윤 씨. 사랑은 왜 사약이 되었을까? 오늘은 성종과 패비윤 씨입니다. 일부 장면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극적 재구성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사적인 사랑과 국가의 공적 책임,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1455년 6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윤 씨. 아버지 윤기견은 그저 중간관리급 공무원 판봉상 시사였죠. 어머니는 신 씨, 신숙주와 인척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편모스라에서 자란 이 아이에게 1473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 18세의 젊은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섬세했고 말은 온화했습니다. 어린 왕의 곁에는 언제나 글과 음악이 있었죠. 첫 왕비 공해왕 후 한씨가 세상을 떠난 뒤 궁궐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편모 밑에서 자란 윤씨가 성종의 후궁으로 선택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왕실혼인에서 편모스라의 자녀는 기피의 대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종에게는 이미 한명회의 딸인 젊은 왕비가 있었어요. 18세로 젊디 젊은 왕비가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니 간택후궁이 감히 왕비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해야 했죠. 편모스라의 윤 씨는 그런 조건에 딱 맞았던 거예요. 입궁 초기의 윤 씨는 완벽했습니다. 밝다고만 하기엔 어딘가 단단한 눈빛, 예법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손끝, 그러나 마음은 솔직했지요. 18세의 윤 씨는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감히 왕비와 경쟁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처신했죠. 그런데 1474년 운명이 바뀝니다. 젊은 왕비 공해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성종은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었던 숙의 윤 씨를 두 번째 왕비로 만든 거죠. 왕은 편지를 남겼다고 전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매화가소. 정략과 예법으로 엮인 혼인이었지만 젊은 부부는 한동안 진짜 부부였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속삭임이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지요. 1476년 윤 씨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왕의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훗날 연산군이 될 세자 6말이죠. 성종 7년 11월 7일 왕실의 큰 경사였습니다. 조선이 나라 안팎으로 큰 우환 없이 안정기를 구가하던 때 만 19세 성종이 막 친정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윤 씨는 완벽한 신데렐라였습니다. 편모 자식에서 왕비가 되고 왕의 후계자까지 낳았으니까요.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모범 며느리, 성종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아내, 미래 임금의 어머니. 하지만 인생에는 정점이 있다면 내리막도 있는 법입니다. 윤 씨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고 나니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종에게는 다른 후궁들이 있었거든요. 엄숙이, 정소용. 이 여자들도 임신을 했어요. 윤 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내가 왕비인데,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왜 저 여자들이? 그 순간부터 윤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사랑엔 늘 관객이 있습니다. 대비의 눈, 대신들의 혀, 후궁들의 발소리. 왕과 왕비의 사소한 표정은 곧 국사가 되죠.
왕은 온화했고 왕비는 솔직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선 장점이지만 궁정에선 약점이 되곤 합니다. 아들을 낳은 후 윤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2세가 된 그녀에게 불안감이 엄습한 거죠. 혹시 다른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특히 정소용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생생하게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세요. 1477년 성종이 윤 씨의 세수하는 틈을 타서 몰래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비상, 즉 독약가루가 든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발라놓은 곶감 2개도 함께 말이에요.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궁은 한 가지 감추는 것이 있어서 항상 친히 자신만 열고 닫았으며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집니다. 사람을 불임으로 만드는 방법이 적힌 책, 반신불수로 만드는 비법이 담긴 문서들, 저주 인형을 만드는 방법과 굿하는 방법이 상세히 적힌 방향서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왕비의 비밀 서재였던 거예요. 성종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의 어머니가, 조선의 국모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성종은 참았습니다. 비상과 서책을 반입한 나인 3월만 교수형에 처하고 사비를 장형 100대 때린 후 변방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윤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성종에게 직접 내뱉은 말들을 보세요. 당신의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오래 살면 장차 할 일이 있다. 이게 남편에게, 그것도 조선의 임금에게 할 말이었을까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충동적인 면모도 드러났습니다. 식사 도중 화를 참지 못해 상을 엎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궁중 예법도 무시하기 시작했죠. 왕이 조회를 마치고 돌아와도 일어나지 않고 왕을 볼 때마다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늦은 밤 복도에서 마주친 시선. 잠깐의 말, 잠깐의 의심, 그리고 길어진 그림자. 질투는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궁궐에선 위반이 됩니다. 야사에는 전해집니다. 왕의 얼굴에 남은 상처, 손톱 자국. 하지만 이건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관료들은 웅성거렸고 궁중의 규범은 차가운 칼이 되어 사랑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겨눕니다. 윤 씨는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언문 투서까지 조작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자작극으로 드러났죠. 왕비의 솔직함은 곧 무례가 되었고 사랑의 서툼은 국가의 위험 훼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왕비가 나라의 어머니라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지만 누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사랑이 규범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포기해야 하는지를.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분노했습니다. 윤 씨의 투기를 계속 지적했고 원로 훈신들도 윤 씨를 탄핵하기 시작했어요. 1479년 드디어 그 순간이 옵니다. 많은 신하들이 원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성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의노는 길어지고 종이에는 촘촘히 글자가 박힙니다. 대비의 무게, 대신들의 논리 예법과 선례. 왕은 사람이고 조정은 제도입니다. 사랑과 제도가 맞부딪히면 보통 사랑이 물러나지요. 1479년 성종 10년 6월 역사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영돈령 부사이상, 삼정승, 6조의 관원들, 대관들이 모두 모였어요.
주제는 하나, 중전 윤 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육조의 판서와 참판들, 종친들, 대간의 일부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원자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폐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후세에 무슨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성종은 달랐어요. 북송 인종이 폐후 곽씨를 내쫓은 고사를 인용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유년에 윤 씨가 몰래 독약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건씨와 비상을 주머니에 같이 넣어두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는가? 성종이 직접 밝힌 윤 씨의 죄목들을 보면 섬뜩할 정도입니다. 인형을 만들어 저주한 일, 투기하는 마음으로 궁인들을 해치려 한 일, 몰래 독약을 품고 다닌 일, 무자하게 만들거나 반신불수로 만드는 방법을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속에 감춰둔 일. 더 충격적인 건 윤 씨의 발언들이었어요.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나의 발자취를 취하여 버리고자 한다고 말했으며 상참으로 조회를 받는 날에는 왕보다 늦게 일어나는 무례를 범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희왕후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단 독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임금을 내세워 뜻을 이루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으니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면 장차 할 일이 있다고 하고 또한 스스로 상복을 입는다고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성종실록은 윤 씨의 아들인 연산군 때 편찬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면 연산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지만 실록의 기록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단순한 모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신하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왕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패비의 아들인 원자가 왕위에 오를 텐데 그 원자의 어머니 패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면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신하들은 한뜻으로 그냥 왕이 끝까지 참고 살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자성대왕 대비부터 인수대비까지 모두 윤 씨의 폐위에 찬성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죠. 폐비. 왕비가 아니게 되는 말. 자리 하나가 비면 마음 하나가 무너집니다. 1479년 6월 2일 윤 씨는 왕비에서 쫓겨나 서인이 됩니다. 그것도 친정으로 내쫓기면서 말이에요. 윤 씨는 궁 밖으로 나갑니다. 이름은 낮아지고 문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사랑의 언어는 궁궐의 문턱에서 사라졌고 남은 건 소문과 의심 그리고 궁에 두고 온 두 아들의 운명이었지요. 특히 둘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요절했어요. 그 아들 훗날 연산군이 될 세자에게 그녀는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요? 어머니? 패비? 금기? 성종은 엄명을 내렸습니다. 패비 윤 씨에 관한 어떠한 일도 세자에게는 절대 비밀에 붙이라고. 성종은 정현왕후 윤 씨를 새로운 왕비로 맞이합니다. 윤호의 딸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윤 씨 성을 가진 여인이었죠. 하지만 성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었을 겁니다.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그리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시간이 흘렀고 구중궁궐의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폐비가 된 윤 씨는 친정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 3년 동안 그녀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궁궐에 두고 온 아들, 사랑했던 남편, 잃어버린 지위. 하지만 조정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폐비의 혈육인 세자가 점점 성장하자 인심도 점차 폐비를 동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갔어요.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원자의 어머니를 왜 저렇게 내쫓았을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닌가? 성종은 불안했습니다. 세자가 성인이 되어 왕위에 오르면 어머니의 일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었거든요. 그때 패비윤 씨가 살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복위, 복수, 정치적 혼란. 1482년 성종은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립니다. 영돈령 부사이상 삼정승육조의 관원 및 대관들을 모아 패비윤 씨에 대한 최종 논의를 했어요. 이번엔 더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권경우라는 신하는 패비의 궁박 생활이 어려우니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가 오히려 성종에게 벌을 받기도 했죠. 성종의 분노는 3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옵니다. 1482년 8월 16일 성종 13년. 결정은 문서로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짧고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장면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용한 방, 떫은 향, 덜컥 닫히는 뚜껑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 좌부승지 이세좌가 사약을 들고 윤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이 사약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아주 길었습니다.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윤 씨. 그녀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윤 씨가 죽을 때 피를 토하며 그 피로 비단 적삼을 적셨다고 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 신 씨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전합니다. 내 아들이 자라서 왕이 되면 이 피 묻은 적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길가에 묻어주세요. 임금이 행차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대에 전승된 기록으로 정확한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왕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게, 아들에게 어머니를 잃게 한 죄책감, 그리고 지키지 못했다는 문장. 국가의 왕은 이겼지만 한 사람의 남편은 패했습니다. 성종은 윤 씨가 죽은 후에도 조치를 취했어요. 처음에는 묘명도 없이 장단에 매장했지만 1489년 세자의 직위를 고려해서 윤씨지묘라는 표석을 세우도록 허락했죠. 그리고 묘지기를 두어 관리하게 했습니다. 성종 자신은 1494년 38세의 나이로 창덕궁에서 승하합니다. 사랑했던 여인을 먼저 보낸 후 12년을 더 살았던 거죠. 그 12년 동안 성종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종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패비윤 씨의 일은 내 사후 100년 동안 절대 공론하지 말라. 하지만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20세의 어린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고 금기처럼 덮여있던 어머니의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 피 묻은 적삼 한 장이 22년 후 조선을 지옥으로 만들 복수극의 시작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사랑에서 시작된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 것입니다. 왕궁의 담장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한 여인의 마지막 숨소리와 함께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20세의 어린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요. 이름은 융.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채 4살의 세자로 책봉되어 왕이 될 준비를 해온 청년이었죠. 연산군은 총명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는 누구인가?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질문하면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죠. 즉위 직후 연산군은 부왕의 묘지문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승지들에게 물어보니 드디어 금기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날 연산군은 밥을 굶었다고 전해집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10년 후에 몰아쳤습니다. 1504년 임사홍이라는 간신이 나타나거든요. 그는 신수군과 손을 잡고 훈구 세력과 살인파를 제거할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패비윤씨 사건의 제조사였죠.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밀고합니다. 폐하 선왕께서 패비의 추승을 허하지 말라고 유언하신 것을 아시나이까? 하지만 신은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금기의 상자가 완전히 열린 순간이었어요. 연산군은 광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패비되고 사사된 진짜 이유를, 그 과정에서 누가 찬성했는지를, 누가 반대하지 않았는지를 낱낱이 캐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제헌왕후로 추승하고 묘를 회릉으로 격상시켰어요. 그리고 복수가 시작됩니다. 연산군이 지목한 12간을 보세요. 윤필상, 한치영, 한명회, 정창손, 어세겸, 심회, 이파, 김승경, 이세좌, 권주, 이극균, 성준. 이 중에서 이세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에게 사약을 전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연산군은 이세좌를 잡아와서 직접 신문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구나.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더 참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명회, 정창송 같은 이들은 관을 쪼개어 송장의 목을 베고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려보내는 부관참시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게 만든 거죠.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후궁들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모함했다고 여겨진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고문 끝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젓갈로 담갔다는 끔찍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갑자사화라고 불린 이 대숙청으로 화를 입은 사람은 무려 239명이었어요. 이 중 사형당한 사람만 122명이었죠. 직접 연루된 자들뿐만 아니라 연좌제까지 적용해서 가족들까지 멸문지화시켰습니다. 복수는 빨랐고 정치는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은 문신들의 피가 마르고 어느 날은 권력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되돌리려는 마음이 곧 사화의 불꽃이 되어 조선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거예요. 연산군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어갔어요. 효심은 폭정이 되었고 그리움은 살육이 되었습니다. 22년 전 한 잔의 사약이 만든 상처가 이제는 나라 전체를 병들게 만든 거죠. 한 아들의 애달픈 효심이 나라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은 거대했고 그 거대함은 너무 늦었습니다. 죽은 어머니는 되살아나지 않았고 살아있는 백성들만 피를 흘렸어요. 1506년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죠. 그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추승도 다시 박탈됩니다. 제헌왕후는 다시 패비윤씨가 되었고 회릉은 다시 패비윤씨 지묘로 격하되었어요. 긴 이야기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성종일까요? 윤씨일까요? 아니면 연산군일까요? 먼저 성종을 봅시다. 그는 성군으로 기억됩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조선의 법제를 정비했고 홍문관을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했으며 나라를 안정시켰죠. 집현전을 부활시키고 살인파를 등용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그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끝까지 잡지 못한 남자, 아들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은
아버지, 개인적 감정보다 국가적 책임을 택한 임금. 그는 완벽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남편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종의 고민을 이해해 봅시다. 왕에게는 개인적 행복보다 더 큰 책임이 있었어요. 나라의 안정, 왕실의 위엄, 신하들과의 관계, 후대에 남길 제도들. 만약 윤 씨를 끝까지 감쌌다면 왕권은 흔들렸을 것이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윤 씨는 어떨까요? 그녀는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독약을 숨기고 저주 인형을 만들고 왕에게 그건을 퍼부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배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18세에 후궁이 되어 갑자기 왕비가 된 여인, 편모스라에서 자라 궁중 예법에 서툰 여인, 사랑받다가 갑자기 경쟁자들이 생긴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여인.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산후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 장애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녀의 투기를 단순히 악녀의 질투로만 볼 수 있을까요? 22세의 젊은 여성이 왕비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불안감,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남편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극단으로 치달은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독약을 준비하고 저주를 행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 잘못의 뿌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산군은 어떨까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아름다웠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 파괴적이었어요. 239명을 죽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진정 어머니가 원했던 복수였을까요? 연산군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4살의 어머니를 잃고 20여 년간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상처,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 하지만 개인적 상처를 국가적 재앙으로 바꾼 것은 또 다른 비극이었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 완전한 선악은 없습니다. 성종은 국가를 위해 사랑을 포기한 비극적 인물이고 윤 씨는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은 비극적 인물이며 연산군은 효심 때문에 폭군이 된 비극적 인물이에요. 사랑과 책임 사이, 개인과 국가 사이, 감정과 이성 사이. 이런 딜레마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숙명입니다. 성종의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사랑을 포기했다면 더 좋은 임금이었을까요? 사랑을 지키려 했다면 나쁜 임금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하죠. 왕의 얼굴에 남은 상처는 오래전 지워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글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이름도 사라졌다가 다시 불렸다가 또다시 꺼지는 등불처럼 역사의 언저리를 떠돌았습니다. 지금도 서삼릉 한 구석에 패비 윤 씨의 회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 양식의 성물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죠. 그 문인석에는 한국 전쟁 때 맞은 총탄 흔적이 여러 발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죽어서도 편안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랑은 때로 나라보다 약했고 때로 나라만큼 거대했습니다. 성종과 패비윤 씨의 사랑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어요. 한 잔의 사약에서 시작된 비극이 갑자사화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고 그것이 다시 중종 반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그날 밤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그 문턱 위에 놓인 작은 잔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 잔이 비워지던 순간 한 시대의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사랑과 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가족과 일, 사랑과 현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순간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의 사적인 사랑과 나라의 공적 책임, 어느 쪽이 먼저여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성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니면 더 큰 책임을 위해 포기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속 사랑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왕실의 사랑과 비극을 만나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 인간들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겠습니다. 사랑했기에 아팠고, 아팠기에 더 깊이 사랑했던 이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